나는 이 세 가지를 일컬어 문자 체계라 하지 않고 일부러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문자 체제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국 문자도 순전히 어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영어의 문자 체계도 순전히 알파벳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모든 알파벳식 문자 체계가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숫자 따위의 어표, 즉 음성적 요소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자의적인 기호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른바 음절 문자라고 하는 성형 비문자에서도 많은 어표가 포함되어 있었고, 어표 문자라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수많은 음절 기호와 함께 각각의 자음을 별도 글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알파벳 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독립적으로 고안된 수메리트의 성형 문자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고쳐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최초의 필경사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원칙부터 새로 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속적인 발음 하나가 있을 때 이를 낱말이나 음절이나 음소 등 여러 개의 화소로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또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는 성량, 높낮이, 속도, 강세, 어구 배치 등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특유의 발음이 있는데 그 속에는 동일한 소리, 즉 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했다. 문자 체계에서는 그와 같은 차이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각각의 소리를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최초의 필경사들에게는 참고가 될 만한 최종적 결과물이 없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그럭저럭 모두 해결했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순전히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경우는 인류 역사상 몇 번밖에 없었다.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확실한 민족은 BC 3000년보다 다소 앞섰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과 BC 600년 이전의 멕시코 인디언들이다. BC 3000년경의 이집트 문자와 BC 1300년 이전의 중국 문자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문자를 만들어낸 다른 민족들은 기존의 문자 체계를 빌리거나 고쳐서 썼다. 아니면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문자를 고안한 것이 틀림없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도 발달 과정을 가장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인 수베르인의 성형 문자다. 이 문자가 정착되기 수천 년 전부터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일부 농경 마을에서는 양의 수나 곡물의 분량을 기록하는 등 회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단순한 모양의 점토 쉼표를 이용했다. BC 3000년 직전 몇 세기에 걸쳐 회계 기술, 배열 방식, 기호 등이 발달하면서 곧 최초의 문자가 체계화 형성되었다. 그 같은 기술 혁신의 하나는 문자를 쓰기 편하도록 표면이 평범한 점토판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뾰족한 도구로 점토판을 그냥 그었는데 차츰 점토판에 깔끔한 표시를 눌러 찍을 수 있는 갈대철필로 바뀌었다. 배열 방식에서 발달한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몇 가지가 관례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게 된 일이다. 즉, 문자를 한 줄에 가지런히 쓰도록 한 것, 수베르인도 현대 유럽인처럼 가로쓰기를 했다. 행을 일정한 방향으로 읽도록 한 건, 수베르인도 현대 유럽인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다. 그 행동을 거꾸로 읽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읽어 내려가도록 것 등이다. 그러나 결정적 변화는 사실상 모든 문자 체계에 내재되는 근본적인 문제, 즉 발음과는 무관한 어떤 관념이나 낱말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보이는 약속된 부호들을 고안한 문제를 해결한 일이다. 이 해결책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모습은 특히 현대의 바그다드에서 320km 동남쪽 유프라데스 강변에 자리 잡던 고대 수메르의 도시 우르카의 옛터, 현 이라크의 와르카에서 발굴된 수천 개 점토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메르 문자 최초의 기호들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물고기나 새,
자연히 이 그림 기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숫자였고 그 내용도 전보용 약문처럼 문법적인 요소들이 생략된 회계 기록에서 불과했다. 이 같은 기호들의 형태는 차츰 추상적으로 변해갔다. 특히 표적한 도구들이 갈대 철핀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변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기호들을 조합한 새로운 기호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먹는다의 의미를 기호를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뜻하는 기호와 빵을 뜻하는 기호를 결합했다. 토스. 후기 수메르 문자는 비음성적인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수메르 언어의 특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언어로 읽더라도 발음만 판이하게 달라질 뿐 의미는 똑같은 것이었다. 가령 사라는 숫자를 영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인도네시아어로 읽으면 각각 포, 치트이레, 넬리에, 엠파트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자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전을 보인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메르인들이 음성 표기법을 도입한 일일 것이다. 처음에는 추상명사, 그림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았던 추상명사를 쓰기 시작했다. 즉,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발음이 같은 기호를 이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화살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만 목숨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웠다. 수메르어에서는 둘 다 T라고 발음되므로 화살 그림은 화살과 목숨을 모두 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의미가 모호해졌지만 거기에 이른바 한정보호라는 음가 없는 기호를 덧붙여 그 명사가 속해 있는 범주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언어학자들은 오늘날의 말장난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획기적인 혁신을 일컬어 리버스, 그림, 기호, 문자 등을 맞추어 어구를 만드는 수수께끼 그림, 리버스 원리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음 원리를 생각해낸 수메르인들은 단순히 수상명사를 만드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갔다. 그들은 이 원리를 응용하여 문법적인 어미에 해당하는 음절이나 글자들을 쓰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 많은 션이라는 tion이라는 음절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발음이 똑같은 어, 슌 피하다이라는 동사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있다.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들은 긴 낱말의 철자를 표시할 때에도 이용되었다. 각각의 음절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차례로 늘어놓았던 것이다. 가령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빌리브라는 낱말을 쓰기 위해 별, 비와 나뭇잎, 리프를 그리는 식이다. 또한 음성교 덕분에 필경사들은 여러 개의 관련된 낱말, 가령 이빨, 말하는 사람이 모두 똑같은 그림 기호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를 덧붙여 어, 모호함을 없앨 수 있었다. 그리하여 수메르인의 문자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게 되었다. 첫째, 한 낱말이나 명사 전체를 뜻하는 어표. 둘째, 음절, 글자, 문법적 요소, 낱말의 일부분 등을 나타내는 음성기호. 마지막으로 발음되지는 않지만 모호함을 해결하는 데 이용되는 한정보호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스메르 문자에 포함된 음성 기호들은 완전한 음절 문자나 알파벳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메르어의 일부 음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었고, 같은 기호가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었으며, 같은 기호를 낱말, 음절, 글자 등으로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었다. 인간의 보편적 창의성 입증하는 문자 체계.
수메르의 서령 문자 이외에 인류 역사에서 독립적으로 문자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또 한 예는 중앙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 남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다. 중앙 아메리카 문자는 구대륙의 문자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옛 스칸디나비아인들 이전에는 신대륙 사회가 문자를 가진 구대륙 사회와 접촉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 아메리카 문자의 기호들은 구대륙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연화문 종류의 중앙 아메리카 문자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전부 또는 대부분 예를 들면 숫자나 역법 체계에서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해독되었을 뿐이다. 현재까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BC 600년경 멕시코 남부의 사포텍 지역에서 나온 것이지만 해독이 가장 잘 된 문헌은 단연 마야 저지대의 것으로 이 지역 문헌에 적혀 있는 가장 오래된 연대는 AD 292년에 해당한다. 마야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기호의 형태도 독특하지만 구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수메르 문자 및 거기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서유라시아의 다른 문자 체계들이 구성된 원리와 흡사하다. 수메르 문자처럼 마야 문자도 어표와 음성 기호를 모두 사용했다. 추상적인 낱말을 위한 어표들은 종종 리버스 원리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낱말을 쓸 때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진 낱말을 뜻하는 기호를 이용했던 것이다. 일본의 가나 및 니케나 문명시대 그리스의 선문자, B의 음절 문자들처럼 마야의 음성 기호도 주로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을 나타내는 기호들이었다. 그리고 초기 셈 알파벳의 글자들처럼 마야의 음절 기호도 그 음절로 시작하는 발음을 가진 사물의 그림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마야의 음절기호 내에는 꼬리 모양을 닮았는데 꼬리를 뜻하는 마야 낱말이 바로 내였음. 중앙 아메리카 문자와 고대 서유라시아 문자 사이의 이 같은 유사점들은 결국 인간 창의성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메르어와 중앙 아메리카 언어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지만 이를 문자로 옮길 때는 둘 다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수메르인들은 BC 3000년 이전에 창안한 해결책들이 BC 600년 이전에 세계의 절반을 돌아 중앙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 의해 다시 창안되었던 것이다. 토스. 황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 나중에 살펴볼 이집트, 중국, 이스터 섬 등지의 문자는 예외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밖의 곳에서 발명된 문자 체계는 만들어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두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 아메리카 문자를 변형시키거나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 체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자가 그토록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 아메리카 문자와 그 파생 문자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자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기회가 견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메르 문자가 발달하는데 적어도 수백 년에서 어쩌면 수천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자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사회가 과연 문자의 유용성을 느끼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문자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필경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선행되어야 했다. 수메르인들과 옛 멕시코인들 이외에도 고대 인도, 크레타,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인간 사회에서 그 같은 선행 조건들이 무르익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과 옛 멕시코인들이 문자를 만들어내자 이들 문자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원리가 신속하게 다른 사회로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사회에서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독립적으로 문자를 실험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또 다른 독립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견제되거나 좌절되었던 것이다. 문자의 전파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그런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남이 벌써 그것을 만들어 잘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자기가 쓰기 위해 그 비슷한 물건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명품의 이 같은 전달 과정은 가지각색의 형태를 띈다. 우선 청사진 복사라는 방법이 있다. 세부적인 청사진을 구하여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정은 아이디어 확산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그 일을 해보고 싶어지는데 스스로 찾아낸 해결책이 첫 발명가의 격과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역사학자들은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만들 때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폭탄 제조 노력은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폭탄의 청사진을 스파이들이 훔쳐내서 러시아에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을 때 스탈린은 비로소 그와 같은 폭탄의 유용성을 실감해 그때부터 러시아 과학자들이 미국 측의 폭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원자폭탄의 원리를 재발명했던 것일까? 이 같은 의문들은 바퀴, 피라미드, 화약 등의 발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부터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이 문자체계의 전파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확성과 간소함이라는 잠재적 이점 가진 문자체계 알파벳, 오늘날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이 문자가 없는 언어를 위해 문자 체계를 구환할 때는 청사진 복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만드는 문자 체계는 더러 음절 문자로 구환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기존의 각종 알파벳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현재 유기니 및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는 수백 가지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성교회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로마 알파벳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28년에 터키가 터키어를 문자로 기록하기 위해 부분 수정된 로마 알파벳을 채택할 때, 그리고 러시아의 많은 부족 언어들을 위하여 부분 수정된 각종 키릴 알파벳을 구환할 때에 정부 측 언어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먼 옛날에도 청사진 복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문자 체계를 구환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키릴 알파벳, 러시아에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못 문자는 AD 9세기에 그리스로부터 슬라브족에게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성 키릴이 그리스 글자와 헤브라이 글자를 고쳐 만든 문자에서 유래되었다. 게르만계 언어, 영어가 속해 있는 어족으로 된 문어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AD 4세기에 현재 불가리아의 서고트족과 함께 살았던 울필라스 주교라는 선교사가 창제한
고딕 알파벳으로 적혀 있다. 성크릴의 발명품이 그렇듯이 울필라스의 알파벳도 여기저기서 빌린 글자들을 뒤섞어 놓은 것이었다. 20개 가량은 그리스 글자였고 5개 가량은 로마 글자, 그리고 2개는 룬 알파벳에서 따왔거나 울필라스 자신이 만들어냈다. 토스.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진 유명한 알파벳 중에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새로 나타난 알파벳들을 그 이전 것들과 비교하여 글자들의 형태를 보고 기존에 어떤 글자가 모델이 되었는지를 추론할 수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의 음절 문자인 선문자 B가 BC 1400년경에 크레타 문명 시대에 크레타의 음절 문자인 선문자 A를 고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언어가 가진 기존의 문자 체계를 청사진으로 이용하여 다른 언어에 맞도록 고쳐 쓴 사례는 수백 가지나 된다. 하지만 두 개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자가 생겼다. 어떤 소리가 문자를 빌려주는 쪽의 언어에는 있고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는 없을 때 물려받은 글자 중에서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또는 기호는 버려졌다. 예를 들자면 유럽의 언어에서 B, C, F, G, W, X, G 등의 글자로 표시되는 소리들이 핀란드어에는 없으므로 핀란드인들은 로마 알파벳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글자들을 포기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문제도 흔히 발생했다. 빌려주는 쪽의 언어에는 없고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만 있는 새로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들을 고안해야 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글자 이상의 임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그리스 알파벳과 룬 알파벳에서 한 글자로 표시되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영어의 th처럼 기존의 글자에 작은 구별 부호를 덧붙이는 방법, 스페인어의 n에 쓰이는 물결표나 독일의 오에 찍히는 음라우트, 그리고 폴란드 글자와 터키 글자에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붙여 있는 부호들처럼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는 쓸모가 없는 기존의 글자들을 제멋대로 쓰는 방법, 현대 체코인들이 체코어의 TS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로마 알파벳에서 재사용한 C처럼, 그리고 아예 새로운 글자를 고안하는 방법, 중세인들이 J, U, W 따위의 글자를 새로 만들었던 것처럼 등이다. 로마 알파벳도 오랜 기간에 걸친 청사진 복사의 최종 산물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알파벳이 생겨난 것은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BC 2000에서 1000년, 주인공은 현대의 시리아로부터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세머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 역사상 모든 알파벳,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모든 알파벳은 긍정적으로 이 셈 알파벳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던 것이다. 더러는 가령 아일랜드와 오검 알파벳처럼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글자 형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수정하여 만들어졌다. 이 같은 알파벳의 발달 과정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는 이집트어의 자음 24개를 나타낼 수 있는 24개의 기호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 그 다음에는 그 밖의 어표, 한정부호, 기타 기호 따위에 모두 버리 기, 기호 따위를 모두 버리고 이 자음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 자음 알파벳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인데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BC 1700년경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알고 있던 셈족이 이 논리적 단계를 밟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호를 포기하고 단자음을 나타내는 기호들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알파벳을 다른 문자 체계와 구별해주는 세 가지 중대한 혁신 중에서 첫 번째에 불과했다. 두 번째 혁신은 글자들을 고정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각의 글자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 알파벳을 암기하기 편하게 하는 일이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대개 아무 의미도 없는 단조름이다. A, B, C, D. 그러나 셈 알파벳에 붙여진 세모로 된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다. 알레프, 소, 베스, 집, 기멜, 낙타, 달레스, 문. 이 같은 셈어 낱말들은 각각 그것이 지칭하는 셈 알파벳의 자음과 두음 법적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의 첫 글자는 그 사물의 이름을 딴 글자이기도 했다는 뜻이다. A, B, G, B 등. 더욱 셈 알파벳 글자들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그 사물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일 때가 많다. 이 같은 특징들 덕택에 셈 알파벳의 글자들은 형태, 이름, 순서 등을 기억하기가 쉬웠다. 영어를 포함하여 현대의 많은 알파벳은 3000년이 넘도록 약간의 변화 이외에는 원래의 순서를 그리스 알파벳의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등 글자들의 본래 이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는 독자들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셈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의 지는 로마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의 C로 바뀌었으며 로마인들은 새로운 G를 만들어 현재의 자리에 넣은 것이다. 현대 알파벳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혁신은 모음을 마련한 일이었다. 셈 알파벳의 초창기에 이미 자음 글자에 모음을 시작하는 작은 특수 글자를 덧붙이거나 점, 선, 나표 따위를 추가하는 등 모음 사용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BC 800에서 700년에 그리스인들은 자음에 사용하는 글자들과 동일한 유형의 글자들을 가지고 모든 모음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최초의 민족이었다.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그리스어에 없는 자음들을 나타내는 다섯 글자의 형태를 빌려와서 제멋대로 자기들의 모음 글자로 사용했다. 이 최초의 셈 알파벳들 중에서 한 계열은 청사진 복사와 발전적 수정을 통해 초기 아라비아 알파벳을 거쳐 다시 현대의 에티오피아 알파벳으로 이어졌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계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문서에 사용되었던 아랍어 알파벳을 거쳐 현대의 아랍어, 히브리어, 인도어, 동남아시아 등의 알파벳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낯익은 계열은 BC 8세기 초엽 이전의 페니키아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BC 8세기 동안에 에트루리아 알파벳으로 그리고 다음 세기에는 로마 알파벳으로 이어진 계열이다. 이 로마 알파벳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알파벳이 되었다. 알파벳은 정확성과 간소함을 겸비했다는 잠재적 이점 때문에 오늘날 현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자 체계다.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체로키족 문자, 청사진 복사와 수정은 기술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청사진은 비밀로 지킬 수도 있고 이미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먼 곳에서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알려질 수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성공했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알게 되어도
사람들은 아이디어 확산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 같은 결과를 위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